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 일본에선 줄곧 독도, 한일 위안부 합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이 일본 방문에서 거론됐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먼저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방일 이틀차를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계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배석자인 누카가 후쿠시로 전 일한 의원 연맹 회장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했고 윤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는 이해하려는 노력을 피한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일본은 올 여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정부 입장으로선 이례적으로 결코라는 확정적인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안전성을 입증하려면 객관적이고 과학적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 전문가도 포함돼서 조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당시 배석했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직접 메모했던 수첩까지 확인했다며 교도통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버릇처럼 습관처럼 다 기록을 해놨죠. 대통령의 워딩을 기록을 해놨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어지는 일본 보도들을 카더라식 가짜 뉴스로 치부했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에 각각 반일 감정과 혐한 감정을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네, 문제는 한일 정상회담 다음 날 윤 대통령이 일본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슨 말이 오갔느냐 하는 건데요. 도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현영준 특파원. 자,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게 지금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 내용이죠. 근거가 있습니까? 네, 당시 일본 국회의원들은 윤 대통령과의 회담이 끝나자마자 공식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회담 중에 윤 대통령이 했다는 말을 누카가 의원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좀 길더라도 끝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アルプス処理水だとか、それから輸入禁止の問題もですね、解決の糸口が見出せるんではないのか、韓国政府もそういう客観的な情勢、科学的な分析が行っていくことを政府がもらってですね、そういう環境づくりに努力はしたいというような話でございました。 여기서 핵심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환경 조성 노력을 하고 싶다고 윤 대통령이 직접 말했다는 겁니다. 논란이 된 교도통신 보도는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회담에서 나왔다는 윤 대통령의 말이 일본 입장에서는 이런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누카가 의원의 또 다른 발언도 자세히 들어보시겠습니다. 윤大統領のお話でございますが、客観的科学的な分析によってですね、政府が責任を持って国民の皆さん方に説明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が大切であるのでですね、そこはしっかりと科学的あるいは客観的な根拠が目に見えるように分かるように、形を作っていったらどうだと。 여기서 정부가 한국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는 불분명합니다만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니 과학적인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윤 대통령이 했다는 겁니다. 교도통신엔 일본 측에 설명을 재차 요구했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우리 여당은 가짜뉴스라고 비판했지만 누카가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근거가 없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반박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될 일은 결코 없다 이런 겁니다. 문제의 발언이 있었느냐에 대한 답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대통령실의 반박 자료를 읽어보면 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밝히지 않았고요.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될 일은 없다. 이런 내용만 내놨습니다. 지금 일본 언론들은 정상회담 내용을 두고 뜨거운 취재 경쟁을 벌이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가 속사정을 감춘 채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일본 언론과 우리 정부 간의 진실 게임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논란이 된 보도와 관련해 야당은 규탄 집회를 열고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게 된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이 논의 내용을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가짜뉴스라면 일본 정부와 언론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사능 밥상 웬 말이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절대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 섰습니다.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게 됐다며 관련 대화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굴욕외구의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에게 그리고 역사에 사과하십시오. 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재갑 의원은 삭발식까지 벌였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호응은커녕 일본 교과서 왜곡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까지 불거졌다며 이른바 굴욕외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태울 거라던 물컵은 정상회담 후 12일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를 위한 결단이란 말입니까? 정의당도 일본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강력하게 항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버라면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지금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언론에 대해 대통령은 강력하게 항의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정상 간의 외교는 한 번도 국정조사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를 위해 중대한 외교적 결례를 감수하면서 심각한 국격 손상을 초래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상임위를 총동원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물타기형으로 야당이 제기한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네, 대통령실 취재하는 신수아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한일 회담 이후에 일본 언론에서 먼저 윤 대통령이 뭐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발언을 뭔가 보도를 하게 되면 우리 대통령실이 설명을 하든지 반박을 하든지 뭐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대통령실은 의도가 있는 일본의 언론 플레이라고 보고 일축하는 것으로 대응 방침을 세운 모습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오늘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결코 그런 일은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네. 대응 차원을 확실히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코라는 부사를 썼다는 거죠? 네.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면서 하나하나 대응하지는 않겠다는 건데요. 네네. 위안부 합의나 후쿠시마 오염수, 수산물 수입 문제를 일본은 국내 정치용으로 혐한 감정을 여론화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민주당이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의 공세를 하는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일 회담 여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공교롭게 이럴 때 마침 그 외교안보실 수장이 지금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네. 외교안보 라인의 급격한 변동, 여기에 한일 회담과 관련한 어떤 요인은 없을까요? 네, 국가안보실은 먼저 김성한 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맡고 있었는데요. 네. 이 둘의 정책 추진 스타일이 달랐다는 평이 나옵니다. 한일 관계 관련해서 보면요. 속도를 조절하면서 접근하자 이쪽이 김성한 실장이었다면 네. 관계 개선에 집중하고 여론을 돌파하자는 쪽이 김태효 차장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김 차장이 좀 더 과감한 편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23분간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직접 국민에게 설명할 정도로 네. 윤 대통령의 의중도 여론 돌파에 실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방일 이후 논란이 계속되면서 양측 간의 갈등 요소도 잦아들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방미 일정, 또 G7 정상회의 등 중요한 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한쪽의 사퇴로 정리된 면이 있다고 보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 근데 대통령실이 바로 후임 안보실장 내정하고 또 주미대사까지 오늘 바로 발표를 한 걸 보면 안보라인 혼선을 조속하게 좀 정리를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네. 근데 여전히 안보라인 교체 배경에 뭔가 아직도 좀 석연치 않은 게 좀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중요 외교 일정을 앞두고 이례적인 상황인 게 분명한 만큼 여러 이유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야당 발언 통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정말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가 합동 공연 제안을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핵심 외교비서관을 내쫓고 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한다는 말입니까? 대통령과 막역한 학교 동창이라는 안보실장이 그동안 세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얼마나 센 라인한테 견제를 받았길래 무너집니까? 무언가 좀 더 핵심적인 요인이 있을 거라는 말들인데 야당 주장도 명쾌하지는 지금 않습니다. 미국 국빈 방문 등 외교 일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조태용 신임 실장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외교적 수완을 가미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조 실장이 있던 주미대사 후임자에는 조현동 외교부 1차 관이 내정돼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신윤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 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죠. 야당은 50억 클럽 특검을 주장했고 결국 국민의힘도 특검 법안을 상정하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런 조건을 달았는데요.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다든지 수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남아있을 때 하는 말하자면 최종 수단인데 이 말 때문이었을까요? 곽상도 전 의원만 기소하고 1년이 지나도록 별 움직임이 없었던 검찰이 오늘 갑자기 50억 클럽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겨냥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특검이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거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자택에 들이닥쳤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특검 당시 특검보로 박 전 특검을 보좌했던 양재식 변호사의 사무실에도 찾아왔습니다. 또 우리은행 본점과 성남금융센터 등 일부 지점에서도 부동산 PF 대출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50억 클럽 당사자 압수수색은 곽상도 전 의원 이후 처음입니다. 검찰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고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컨소시엄 구성과 대출을 돕고 50억 원이 아닌 200억 원에 달하는 지분 등 대가를 약속받았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양재식 변호사는 당시 청탁과 대가 약속 등을 전달한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지난 2014년 11월 일당들이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 얘기하면서 진정한 신의 한 수는 양 변호사다. 최고의 수라고 말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0억 클럽 특별검사법 논의를 시작한 날 검찰이 50억 클럽 강제 수사에 나선 셈입니다. 법사위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은 특검보다 검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거다.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 능력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부족하거나 인력이 부족하거나 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죠. 50억 클럽 수사가 본격화되는 건 곽상도 전 의원 기소 뒤 1년 한 달 만입니다. 정치권의 특검 추진 명분을 약하게 하려고 일정에 맞춰 압수수색했는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발부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전 특검은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해 참담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고위공직자 2,037명의 재산 공개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먼저 대통령실부터 한번 볼까요? 지난해 민간인인 아내가 대통령 전용기에 타서 무리를 빚었던 이원모 인사비서관 444억 원을 신고해서 1위에 올랐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 비서관이 265억 원으로 2위를 차지했는데요. 지난해 7월이었죠. 첫 신고 당시보다는 각각 2억 원, 또 7천여만 원이 줄었는데도 여전히 대통령실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예금 5,700만 원이 늘어서 약 77억 원을 신고했는데요. 이 중에 72억 원가량이 김건희 여사의 명의였습니다. 다들 대부분 지난해 수준이랑 비슷했는데 유독 눈길을 끄는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김대기 비서실장인데요. 73억 4천만 원, 작년보다 25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작년 신고 때 빠뜨린 부분이 있다. 이게 김 실장의 해명인데 석연치가 않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73억 4,567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뒤 첫 공개였던 지난해 8월보다 25억 3천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 큰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걸까? 투자 내역이 기재된 증권 항목. 지난해엔 없던 발행어음 28억 원이 추가돼 있습니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발행한 일종의 채권으로 연 4에서 5%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김 실장은 작년 신고 때 직원이 실수로 입력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무슨 말일까?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시스템은 신고 당사자의 모든 금융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들입니다. 지난해 신고 때 김 실장 측 직원은 모 증권사에서 발행한 문제의 채권을 예금 계좌 항목에 입력했는데 같은 증권사의 CMA 계좌가 나오자 두 가지가 동일한 거라고 판단해 채권 계좌를 삭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선뜻 이해되기는 어렵습니다. CMA는 CMA인 거고 채권 상품에 대한 투자가 진행된 거는 하나의 상품 개념으로 따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 혼돈하거나 누락된 신고를 할 개념인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직원의 실수였다고 해도 거액이 빠진 걸 몰랐다는 김 실장의 해명 역시 의문입니다. 그 금액이 투자 상품이 됐든 예금 상품이 됐든 내 재산에 있어서 그게 빠진 건데 그러고도 몰랐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김 실장은 오늘 MBC의 추가 질의에 작년 오류를 인지한 이후 이번 재산 변동에 그 사실을 투명하게 반영한 만큼 고의 누락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대기 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11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69억 8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서관급 50명으로 범위를 넓히면 평균 45억 6천만 원.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 참모진의 평균 재산 19억 8천만 원의 2배가 넘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자 전체 2,037명의 평균 재산은 19억 4,600만 원. 이 또한 지난해 이맘때 전 정부의 마지막 공개와 비교하면 20% 많았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오늘 새벽 광주에 도착한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내일 전두환 일가로는 처음으로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전 씨는 늦게 와서 죄송하다면서 자신을 받아준 광주에 감사하다고 말했는데요. 김초롱 기자가 전 씨를 만나서 심경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곧바로 밤길을 달려 광주로 내려온 전우원 씨. 광주 땅을 밟자마자 여러 차례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죄의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늦게 오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그분들의 억울한 마음을 최대한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전 씨는 내일 5.18 묘지 참배에 앞서 호텔에서 5.18 역사를 공부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시 호텔에서 나온 전 씨는 취재진을 만나 할아버지 전두환과의 일화를 밝혔습니다. 어릴 때 궁금한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나 주제를 언급을 하면 대화 주제를 바꾸시거나 말을 피하시거나 침묵을 하시거나. 전두환이 5.18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도 명확히 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폭동이고 북한군들의 개입이 있었고 사람들 말 믿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지만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깨닫게 됐고 자신을 받아준 광주에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가족 된 사람들 꼴도 보기 싫으신 분들 그런 와중에도 이제 저를 보러 오주시겠다고 하시는 분, 제가 찾아가도 된다고 해주시는 분이 그냥 있다는 것만으로도
5.18 단체는 전 씨의 사죄 행보를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증언 혹은 양심선을 행동으로 옮겼다라고는 참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족과 피해자들 단체 대표들은 전우원 씨가 온 부분을 우선 따뜻하게 맞이할 거고요. 5.18 43주년을 앞두고 전두환 손자의 참배에 대해 광주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5.18 진상규명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대표의 신병 확보와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 양국의 쟁탈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현지 취재 결과 미국이 먼저 신청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조명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50조 폭락 사태의 핵심으로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국내외 언론의 취재가 집중되자 몬테네그로의 법무장관이 나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마르코 코바치 법무장관은 먼저 권 대표의 송환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한국과 미국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Ova dva lica od strane Republike Koreje, dok su izručenje do Hyong Kwona zatražile Sjedinjene Američke Države. 또 압수된 노트북 등 개인 물품도 송환 국가로 함께 넘길 예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어느 나라로 송환이 유력한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몬테네그로의 한 언론은 코바치 장관의 기자회견 등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법무부 측은 MBC와의 통화에서 회견 당시 그런 발언은 없었고 별도 입장을 밝힌 적도 없다며 사실상 해당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Ne, niko nije pravio, ne, nismo imali, to je bila preskonferencija, to je jedino gdje se ministar obratio javnosti. 결국 범죄의 심각성과 저지른 장소, 인도 청구 순서, 범죄인의 국적 등을 고려해 인도 국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 중 가상화폐 사기에 대한 혐의와 증거를 보다 충실히 제시한 나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송환 시기는 상당히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 대표가 사용한 여권이 위조된 것이라면 그 처벌부터 받아야 한다는 게 몬테네그로의 입장입니다. Ukoliko je dakle izrečena pravosnažna presuda kojom je utvrđena kazna zatvora, da se sačeka s izvršenjem kazne zatvora nakon čega se pristupa procesu ekstradicije, eventualno. 몬테네그로 법에 따르면 공문서 위조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는 데다 이후 송환 관련 심리도 장기간 이뤄질 수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네, 권도형 대표가 구금돼 있는 몬테네그로 현지에 나가 있는 조명아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 특파원, 외국 국적의 용의자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어제 기자회견이 열렸던 몬테네그로 법무부 청사 앞입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에 전 세계 언론의 문의가 워낙 많다 보니 장관이 직접 나서 세르비아어와 영어로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임에도 현지 언론들도 권 씨에 대한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권 대표가 두바이로 출국을 시도했던 몬테네그로 이 포드고리차 공항으로 조 특파원도 입국을 했죠. 공항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포드고리차는 몬테네그로의 수도이지만 인구가 20만 명이 안 되는 작은 도시인데요. 공항 역시 국제공항이었지만 규모는 매우 작았습니다. 터미널도 한 개에 불과했고 관광 시즌이 아니어서 그런지 이용객도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도 비행기에 내려서 연결 통로나 버스 없이 활주로를 걸어서 공항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입국 심사대 4곳과 한 개의 컨베이어가 돌아가는 짐 찾는 곳이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국 심사대에선 비교적 꼼꼼하게 여권 검사를 진행했고 또 권 대표의 체포의 여파인지 큰 짐을 가져간 저희 취재진의 경우 별도의 짐 검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송환을 요청했다는 현지 보도를 두고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데 이어 우리 법무부도 설명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권 대표가 체포된 지 하루 만인 이달 24일 인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법무부의 인도 청구가 미국보다 하루가량 빨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12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강원도 사천에서 발생한 산불은 7시간 넘도록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후 내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절반 정도밖에 끄지 못했고 여전히 산불 2단계가 발령된 상태인데요.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도균 기자, 여전히 불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주변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매캐한 탄냄새도 가득한 상황입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제 뒤로 보이는 야산에서 불이 시작됐는데요.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현재는 산불이 산 등성이를 넘어 뒤쪽 산으로 번져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이 시작된 지 2시간 뒤인 오후 2시 48분, 산림당국은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당국이 진화에 애를 먹으면서 한때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산림당국과 주민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산불 내에 또 통신 부대가 있어가고 철조망 등으로 해서 장애물이 있어갖고 진화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유 큰일 났지. 잠 못 자지 어떡해. 어디로 가야 돼? 어떡해. 꺼야 되는데 비행기. 건조한 날씨 속에 시속 36km의 강풍까지 불면서 불은 주변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17대와 진화 인력 500명을 긴급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지금은 해가 지면서 헬기는 모두 철수했고 진화 인력 185명이 남아 야간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12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이 가운데 10곳에선 불이 꺼졌는데 화천 등 2곳에서는 이 시간까지도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2시 반쯤 경기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현재 진화율이 56%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불 1단계가 발령됐고 진화 헬기 7대와 진화 인력 284명이 진화를 벌였고 지금은 포천에서도 야간 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 산불 위기경보 4단계 중 3번째인 경계 단계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산림당국은 다음 달 4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때까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 화천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사실상 찬성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대거 찬성표가 나온 건데요. 여당과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걸 강조하며 민주당 압박에 나섰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둔 하영재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읍수했습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습니다. 풀리진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표결은 절반이 훨씬 넘는 찬성으로 60표 이상 차이를 두고 가결됐고 하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상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물론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긴 민주당에서도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때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졌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안 설명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각을 세웠습니다. 지난 2번을 제외하고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 2번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습니다. 국민의힘은 좀 더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단군 이래의 최대의 비리 의혹이라는 사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회를 방패막으로 삼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즉각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영장이 재청구된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또다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영재 의원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좀 어떻게 보셨어요? 딴 얘기 하시죠. 그만하시죠. 또 부결시킨다면 민주당이 이중잣대 논란,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몰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내에서는 개인의 부패 범죄를 검찰의 대대적인 야당 탄압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지만 민주당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데 반대한다. 정광훈 목사가 보수 우파를 천하통일했다. 이따른 망언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번에도 사과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면서 앞으로 정광훈의 전자도 꺼내지 않겠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당 차원의 징계는 없었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방문에서 돌아와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한 김재원 최고위원은 현안에 대한 언급 없이 사과 입장만 밝히고 말을 줄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치고 당에도 큰 부담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5.18 정신을 폄하해 사과한 지 열흘여 만에 김 최고위원은 또다시 5.18 정신을 훼손한 당사자인 전광훈 목사를 영웅시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전광훈 목사께서 또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을 해서 요즘은 이딴 망언을 하는 이유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드러내기 위한 행보 아니었냐는 질문에는 겸연쩍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광훈 목사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정치적 동반자로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 천하 통일을 한 건가요? 앞으로 전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당내에서는 징계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제명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당 지도부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선에서 끝냈습니다. 유심히 지켜볼 것입니다. 차후 또다시 이런 형태가 반복되면 그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징계가 없는 점을 꼬집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양두구육에 빗댔던 자신의 발언과 어떤 게 당에 더 품위를 손상시켰는지는 나중에 선거 결과로 확인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국민적 분열까지 일으킨 발언을 당사자의 사과만으로 마무리하려는 지도부를 향해 젊은 당원 중심의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는 본질적인 반성과 성찰을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요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낮다고 봤습니다. 검찰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지만 한 위원장에 대한 거취 압박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심사 10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기하고 있던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리고요. 무고함을 소명을 하고 우리 직원들의 억울함도 풀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의혹은 한 위원장이 2020년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당시 TV조선의 평가 점수를 깎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시 여부를 못 밝혀냈고 대신 점수 조작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용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평가 결과를 넘겨받아 다른 방통위원들과 승인 여부를 결정했을 뿐 점수 조작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심사위원이 심사 기간 중 점수를 고친 걸 조작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방통위 국장과 과장, 심사위원장까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정작 핵심 의혹은 못 밝힌 채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불구속 기소 전망에 무게가 더 실립니다. 한 위원장의 자택과 집무실까지 압수수색하고 직원 수십 명을 조사한 만큼 법원도 증거가 제법 수집됐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은 7월까지 임기를 지킨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검찰의 기소 또는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이유로 정부가 한 위원장을 해임하거나 직위 해제할 거란 전망은 여전히 우세합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저작권 문제로 법적 분쟁을 벌이던 만화 검정 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숨진 채 발견된 지 오늘로 20일이 지났습니다. 검정 고무신으로 지난 15년 동안 이우영 작가가 받은 돈은 1,200만 원에 불과했는데요. 정부가 특별조사팀을 꾸려서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정 고무신의 이우진 작가가 종이 위에 볼펜으로 쓱쓱 그리니 개구장이 꼬마와 강아지가 나타납니다. 고인이 된 형 이우영 작가와 함께 만들어낸 기영이와 땡구입니다. 기영이 옆에 강아지 한 마리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참작한 캐릭터예요. 이우진 작가는 검정 고무신 속 기영이와 기철이를 다시 세상에 내놓고 싶습니다. 이제는 형과 저를 거기다가 이제 투입시켜서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추억을 제가 기억나는 그대로 만화를 만들어야죠. 그런데 지난 11일 형 이우영 작가가 끝내 세상을 등졌고 그 배경에 복잡한 저작권 분쟁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7년 이우영, 이우진 형제는 출판사 형설엔에 사업권을 넘긴다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세 차례 계약을 거치면서 계약 기간이 무기한으로 바뀌고 출판사 대표는 공동 저작자로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4년 전 이우영 작가가 다른 곳에 만화를 그렸는데 출판사는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창작한 만화 주인공마저 마음껏 그리지 못했던 겁니다. 자유롭게 창작해라는 그 믿음 하에 그런 계약을 했는데 악용했죠. 예. 작가들이 너무 돈 밝히는 거 아니야? 뭐라고. 두 형제와 계약을 맺은 형설에는 15년 동안 영화와 광고 등 최소 77개의 사업을 벌였는데 작가에게 돌아간 돈은 1,2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특별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정밀하고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문체부 내에 특별조사팀을 구성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계약 조건을 불공정하게 맺고 적정한 수익 배분을 하지 않은 게 확인되면 출판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최근 방울토마토를 먹고 나서 강한 쓴맛을 느끼거나 구토를 했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당국이 긴급 조사에 나섰는데요. 일단 유해 물질이 관련된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그런 건지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집안 마트에서 방울토마토를 산 송영옥 씨. 토마토를 먹자마자 강한 쓴맛을 느꼈고 다음 날엔 구토를 했습니다. 먹고 나면 바로 목 끝이 엄청 써요. 진짜 쓴맛이 계속 올라오더니 이제 구토까지 유발되고 콧물이 장난 아니게 나더라고요. 눈물 콧물이. 송 씨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 한참을 토했다. 씁쓸한 맛이 난다. 비슷한 호소가 잇따랐습니다. 혹시 유해 물질이 포함된 건 아닌지 전국에서 민원이 잇따르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식품수산부가 긴급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확인 결과 문제가 된 토마토는 충남 일대에서 재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로 개발된 품종으로 알려졌는데 원래 토마토에 자연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토마틴 성분이 특히 많이 검출됐습니다. 이 성분이 쓴맛과 구토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래 토마틴 성분은 항암 물질이면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토가 잘 익으면 모두 사라지지만 올 겨울 유독 추운 날씨 탓에 수확 뒤에도 토마틴 함량이 높았던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식물이 자기 스스로 보호하려고 내는 성분이래요. 환경이 추워지고 나빠지니까 얘가 좀 많이 냈다가 해당 토마토를 재배한 농가는 지금까지 모두 3곳으로 파악되는데 이미 유통된 양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은 해당 농가 한 곳에선 토마토를 모두 폐기했고 나머지 2곳에서는 토마토 출하를 잠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쓴맛이 강한 토마토는 일단 섭취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인입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 지도인 대동여 지도는 그 시절 한반도의 모습을 담고 있죠. 하지만 목판으로 찍어서 만들다 보니까 세세한 지리 정보까지 모두 담아내지는 못했는데요. 이번에 일본에서 새롭게 환수된 대동여 지도를 문화재청이 공개했는데 군사시설이나 항로 등이 손으로 기록된 새로운 지도였습니다. 어떤 점이 달랐는지 임소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3첩의 책을 펼쳐 이어붙이자 가로 4m, 세로 6.7m의 대형 한반도 지도가 나타납니다. 험준한 백두산 산봉우리 한가운데 자리 잡은 천지. 그 남쪽으로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을 표시한 정계비가 눈에 들어옵니다. 정계비로부터 주요 군사시설까지 거리는 350여 리, 지금으로 치면 137km라고 적혀 있습니다. 압록강 일대의 도로, 해로는 물론이고 추자도에서 제주도로 가는 항로, 울릉도로 가는 배들의 출발 지점까지 상세히 수록됐습니다.
기존의 대동여 지도에서는 볼 수 없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건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1864년의 갑자본. 여기에 목판으로 찍어내는 과정에서 나무에 새길 수 없었던 10,000여 지리 정보들을 일일이 손으로 적어 넣은 겁니다. 세부 지명이나 정보를 담지 못했던 대동여 지도의 한계를 보완한 최초의 지도로 평가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지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확인된 사례이며 기존 목판본 대동여 지도와는 유물의 구성 형식과 배치 방식 등에서도 다른 대동여 지도에 옮겨 적은 정보는 조선시대 교통로와 군사시설 등을 정리한 동여도의 내용들. 국내에 넉 점밖에 없는 동여도의 고급 정보를 누가, 왜 옮겨 적었는지는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소장자가 적어도 동여도를 접할 수 있는 상당한 어떤 높은 지식인이, 지식수준 높은 사람이 필사를 하지 않았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달 일본의 한 고서점에서 복권 기금을 이용해 이 지도를 사들였습니다. 100년도 더 지나서야 고국으로 돌아온 대동여 지도는 전시 계획이 정해지면 곧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정부가 일주일에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이런 정책이 나온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개편안을 만든 연구회에 참가한 의대 교수가 장시간 근로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건강권 전문가가 빠진 상태에서 주 69시간 근무제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의 토대를 만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법학 5명, 경영경제학 5명, 사회복지학 1명 등 12명의 교수로 구성됐습니다. 과로자살 전문가인 김이나 교수는 노동자 건강권 분야로는 유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개인적 문제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살은 사회적 문제예요. 연구의 논의 과정에서 김 교수는 평소 지론을 밝혔습니다. 2012년 발표된 ILO 보고서를 토대로 일주일 최대 노동시간을 69시간이 아닌 48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장근로 정상기간을 한 달이나 분기별로 늘리더라도 건강권 보호를 위해선 48시간 상한선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한 주라도 48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덴마크는 4개월을 두더라도 평균 48시간을 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는 17주를 두더라도 평균 48시간. 하루 12시간을 일할 경우 퇴근 1시간 전 사고 발생 위험은 2배. 주 64시간 넘게 일할 경우 사고 위험이 88%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왜 안 받아들여졌는지는 어쨌든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인식이 다 전달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 김 교수는 연구회를 중도 사임했고 유일한 건강권 전문가가 빠진 상태에서 주 69시간제가 발표됐습니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며 정부 개편안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막지 못하는 제도 변화는 저희 보건학적인 측면에서는 계약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김 교수가 사임한 걸 나중에 알게 됐고 11시간 연속 휴식과 휴가 활성화 등 건강권 보호 대책을 포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이른바 계엄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이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어제 돌연 귀국을 해서 검찰에 압송이 됐는데요. 오늘 이틀째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포 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 손 기자, 지금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조현천 전 사령관 조사는 오늘도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자정을 넘도록 조사를 받은 뒤 귀국 첫 밤을 구치소에서 보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이틀째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엄 절차를 검토했을 뿐이지 실제 위협이 될 만한 내란을 계획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해외에서 5년 넘게 귀국을 미룬 만큼 구속영장 청구는 유력해 보이는데요. 어제 아침 인천공항에서 체포됐고 체포 시한 48시간은 내일 아침 끝나기 때문에
검찰은 막바지 조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윗선으로 더 올라갈지가 앞으로 수사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 조 전 사령관의 범죄 혐의는 크게 두 가닥으로 나뉩니다. 먼저 계엄문건 자체의 위법성입니다. 어제 MBC가 전해드린 대로 법원은 조 전 사령관의 부하 판결문에서 계엄문건 작성은 명백히 직무에서 벗어난 위법이며 사령관이 직접 지시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대로면 조 전 사령관은 부당한 지시를 한 직권남용 당사자가 됩니다. 계엄 검토 조직을 허위로 꾸민 허위 공문서 작성도 역시 조 전 사령관의 지시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닥이 핵심인 내란 음모 혐의입니다. 여러 사람이 실제로 위험한 내란을 실행하자고 합의했는지를 입증해야 되는데 수사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대체적입니다. 과거 진술도 확인해 봤는데요.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8년 합동수사단에 일방적으로 보내온 우편 진술서에서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계엄령을 검토했다고 적었습니다. 어제 오늘 조사에서 윗선에 대한 진술 내용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사가 윗선으로 올라갈지 여부는 조 전 사령관의 신병 처리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사진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소 우리가 알던 사제복 대신 두꺼운 흰색 패딩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고 봤더니 AI 프로그램이 그린 가짜 이미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새하얀 롱패딩에 은색 십자가 목걸이를 한 남성,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미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인데 처음 보는 교황의 패딩 차림에 브랜드가 뭘까, 어디서 살 수 있냐라며 순식간에 SNS를 통해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미드전이라는 AI 프로그램이 합성한 가짜였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로 체포된 것 아니냐는 소동을 불러일으켰던 이미지들도 이 프로그램으로 합성한 것이었습니다. What's up, TikTok?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동영상,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은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는 경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스꽝스러운 동작으로 넘어지면서 유쾌하게 웃고 골프를 치고 마술까지 보여주는 탐 크루즈. I'm gonna show you some magic. 모두 AI가 합성한 영상입니다. 기술이 정교해지면서 AI가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와 영상의 부정적인 파급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아내가 아닌 두 여성과 각각 손을 잡고 있는 합성 사진이 돌면서 머스크 본인이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Kind of funny, but also scary, right? About how believable it is and how many more like them are proliferating every day. These questions are provoked by a new study. 특히 전쟁이나 정치와 관련된 가짜 이미지와 영상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초기 SNS를 통해 급속히 번졌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딥페이크 영상도 그 예 가운데 하나입니다. Шановні захисники, я раджу скласти зброю і повернутися до своїх сімей. На цій війні не варто вмирати.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 돌풍에 맞서 구글이 지난주 대화형 AI 바드를 출시하고 중국 바이두는 어니봇을 출시하는 등 경쟁이 불붙은 상황. 인공지능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부작용을 막을 규제나 입법 대응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전국 지자체장들의 관용차 운행 실태를 연속 보도한 남재현, 양소연 기자가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의 이달의 기자상을 잇따라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제도 수정을 이끌어냈으며 수집한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은 데이터 저널리즘의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협회
협회가 내일 다시 이사회를 엽니다. 징계받은 축구인 100명의 사면 결정에 대해 사흘 만에 재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는 지난 28일 우루과이와의 경기 직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사회를 소집해 비위징계 축구인 100명의 사면을 의결했는데요. 국내 프로 종목 가운데 처음으로 승부조작 가담자를 사면한 데다 공개적인 여론 수렴 없이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기습적으로 발표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팬들은 협회가 명분으로 내세운 카타르 월드컵 16강 축하와 축구계 화합이 승부조작 사면과 무슨 상관이냐며 협회 결정에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당장 대표팀 서포터스 붉은 악마가 향후 대표팀 경기 보이콧 성명을 발표했고 어제 FA컵 경기에선 팬들이 승부조작 우리는 용서한 적 없다란 문구에 플래카드까지 걸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결국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축구협회는 사면 결정에 대한 재논의를 위해 내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사흘 만에 사면 철회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시안게임 탁구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신유빈 선수가 7전 전승으로 1위를 달렸습니다. 특히 국내 최강자 전재희 선수를 처음으로 꺾고 물오른 기량과 자신감을 확인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부상으로 아시안게임을 포기해야 했던 신유빈. 하지만 대회가 1년 미뤄지면서 극적으로 다시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표 선발전 5연승 길목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국내 최강자 전지희를 만났습니다. 전지희의 노련함에 1세트를 내준 신유빈은 강력한 드라이브에 절묘한 코너워크로 빈틈을 찌르며 2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이후 숨막히는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좌우를 뒤흔드는 신유빈의 연속 공격에 전지희도 허를 찌르는 공격으로 응수하면서 어느새 승부는 2대2. 마지막 5세트도 접전이었습니다. 한 점 한 점 점수를 낼 때마다 특유의 기압으로 자신감을 끌어올린 신유빈은 끝까지 집중력을 지켜내며 3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상대 전적 4전 4패 끝에 거둔 첫 승이었습니다. 언니가 일단 너무 잘하는 선수니까 저도 많이 간절했던 것 같고 같이 좋은 경기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서 좋아요. 뒤이어 동년배 라이벌 김나영까지 꺾으며 7전 전승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 중인 신유빈은 아시안게임 출전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국가대표로 나가는 거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이제 메달에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상을 이겨내고 돌아온 신유빈은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아시안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프로농구 캐롯이 납입 기한을 하루 남기고 KBL 가입비 미납금 10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플레이오프에는 나갈 수 있게 됐지만 밀린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이 열리는 도중 캐롯이 KBL 미납금 10억 원을 납부하면서 6강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시상식 시작하고 몇 분 되지 않아서 완납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도치 않게 모기업 지원이 끊기는 바람에 이후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지만 캐롯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선수단과 구단 직원들에게 지난달 월급도 주지 못했고 이번 달 월급날도 엿새 앞으로 다가온 상황. 매각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라지만 선수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외부 요인으로 흔들렸던 거는 좀 있던 것 같아요. 선수단도 그렇고 좀 있던 것 같은데 저희 선수들 응원하면은 꼭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기업이 납부를 마칠 때까지는 믿기 어렵다는 자주 섞인 불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5위 캐롯은 4위 모비스와 다음 달 2일 플레이오프 첫 경기를 치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프로야구 개막을 이틀 앞두고 10개 구단 감독과 대표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체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최근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팬들은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박재용 기자입니다. KBO 마지막 시즌이 될 이정후. 올해 끝나고 이제 미국에도 많이 놀러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 들고. 원태인은 화려한 목걸이로 팬들을 맞이합니다. 좀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네, 모든 시선이 여기에 쏠려가지고. 오지환은 화끈한 팬 서비스를 약속했습니다. 저랑 제 여자친구가 12월 1일 날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와서 사회를 봐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사회를. 일단 우승 공약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사회 보겠습니다. 미디어데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WBC에 출전했던 선수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 때문에 뭔가 다 꼬인 느낌이 들고 그냥 뭐 실전 때 좋은 모습 못 보여준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팬분들한테 좋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고요. 예. 성범죄와 뒷돈 요구 혐의 등 개막 직전에 터진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팬들은 따끔한 충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잘한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못하면 더 연습하고 이렇게 꾸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번 넘어가졌지만 이제 없다. 내년부터 안 본다. 다음부터는 진짜 그만한다. 그만둔다. 야구 안 본다. 네. 42번째 시즌을 맞는 올 시즌 프로야구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모레 개막합니다. MBC 뉴스 박지웅입니다. 클린스만 후 첫 골의 주인공 손흥민 선수가 A매치를 마치고 소속팀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은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 소식을 꼭 전해줬으면 좋겠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활동하기에는 참 좋은데요. 하지만 활동하기 좋은 낮 시간대에 산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아침에는 안개 때문에 비교적 습도가 높다가 기온이 오를수록 대기가 바짝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이 붉게 표시된 내륙 대부분 지방의 습도가 25%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속초를 비롯한 동쪽 지방은 한 자릿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불이 나기에 매우 쉬운 날씨입니다.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은 따뜻하다 못해 약간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이 27도까지 치솟겠고요. 서울도 23도로 대부분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또 대기가 안정되면서 연일 미세먼지가 머무르고 있는데요. 내일도 전국 곳곳의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8도, 춘천 2도, 안동 5도 등으로 내륙 산지는 쌀쌀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 17도, 대구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봄비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25도로 웃도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